국민TV 광주지역협의가 주관하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생방송 2부 초대 손님은 우리 김상집 선생님입니다. 광주를 말하면 저는 이제 수많은 분들이 광주에 기억해야 될 분들이지만 그 중에서 특히 저는 세 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은 김경철 선생님입니다. 광주 항쟁 당시에 첫 번째 희생자였던 농아 장애인 분이시죠. 딸의 돌잔치에 참여한 처남을 서울로 배웅하기 위해서 우연히 시내에 나왔다가 회원군에게 붙잡혀서 듣지 못하는 이분이 자신들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 둘 셋을 외치지 않는다고 해서 무수히 곰으로 내려쳐서 절명케 한 그 첫 번째 피해자분. 따라서 광주의 피해자분들이 어떤 이념이나 어떤 이유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분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런 분을 희생시켜 놓고 다른 이념, 어떤 이런 색칠하기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고, 두 번째는 김동수라고 하는 분인데요. 거리에서 희생된 시신을 수습하던 과정에서 그러다 당신도 죽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내가 날씨에 따라 변할 사람 같소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 그분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은 도청에서 최후를 맞이한 윤상원 열사입니다. 당시 대변인으로 마지막까지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진실을 말하려고 애썼던 윤상원.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당시 외신 기자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굉장히 단정하고 단호한 그런 청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분과 그 시절을 함께했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책 녹두서점의 5월의 공동저자이신 김상집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선생님 잠깐 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저요? 저는 1980년 5월 1일 날 5.18 당시에 요즘 그 헬기의 기총소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무장 헬기가 있던 506 항공대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헬기가 나르는 그 자세만 봐도 저는 저게 기총소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아주 낮은 고도로 공중에 정지된 걸 하바링이라 하는데, 하바링 상태를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어요. 20일 날. 잠깐만, 선생님, 우리 정리를 해보면, 1980년 5월 1일 날, 우리 선생님께서 쓰신 그 글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80년 5월 1일 날 군에서 막 제대를 하고, 그리고 나서 5월 17일까지, 이제 제대한 직후에, 이제 직장을, 전남 방직에서 구하시기 일하고 위해서 있었습니다. 다녔던 아주 평범한, 그런 군 전역자로서의 이제 행보를 하다가 우연히 그 1980년 5월 광주 항쟁에 근데 이제 군대 가시기 전서부터 그 광주에서 어떤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것 같아요. 그죠? 고등학교 때 광주 일고를 다녔는데요. 유신헌법이 선포가 되니까 그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그 시위를 했고, 2번을 했는데, 하여튼 고등학교 때 대국물실 지하실에 끌려가서 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러셨구나. 야, 그렇게 하셔서 그러한 인연으로 윤상원 열사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인연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죠? 고등학교 막 졸업하자. 처음에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윤상원 열사하고는? 윤상원 열사는 그 75년도에 군에서 제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외무고시 그 시험 공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 녹두서점을 운영하시던 제2의 형님이 계십니다. 김상윤 선배께서 이제 윤상원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같이 함께 운동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저도 같이 함께 만났었습니다. 아유,
진짜 저는 이렇게 우리 김상진 선생님이 쓰신 글을 예. 읽고 예. 또 이렇게 오늘 선생님 뵈니까 정말 송구하고 정말 영광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아이고, 이게 예. 제가 말로만 들었던, 그리고 제가 정말 존경했던 분, 그리고 그분과 관련해서 쓰셨던 이게 총 43쪽짜리, 5월의 기억이라고 하는, 예. 그 글을 읽으면서, 했는데, 그 글을 보니까, 5.18 민주화 운동 이전에 강원도 태백의 사북투쟁, 예. 그 이야기도 좀 나오던데, 예. 그 이야기는 좀 설명을 좀. 예. 그건 이제 광주에는 그 민청년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그 선배들께서 예. 구속자 협의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 구속자 협의회가 이제 79년도에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이제 암살당하고 예. 이제 비상계엄이 전국에 선포가 되면서 과거에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여튼 상당히 많은 그 감시를 받게 됐죠. 예. 그 감시를 받는 과정에서 12.12 사태가 터지면서 전두환 하고 신은학이 이제 실권을 잡게 되고, 예. 이것이 서울의 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를 해왔는데, 사북에서 탄광 경부들의 어떤 당연한 민주화 요구가 경찰 병력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공수들에 의해서 진압되었다고 하는 이런 소문이 나도니까, 사북에서 탄광에 근무하던 그 광부들, 예. 그분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했는데, 그렇죠. 예. 그때 거기에도 공수부대가 투입이 돼서 그렇죠. 광부들을 진압했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아니 그때 무슨 공수부대가 무슨 정경도 아니고 그렇게 막 여기저기 다 투입을 했던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는 그 국군 원래 그런 통수권이,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수가. 국군 통수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전시든 평시든 다 예. 있었죠 그때는. 사병들 휴가 미국에. 하나까지도 미국의 승인을 얻습니다. 네. 병력 이동에 대해서는. 예. 근데 이제 공수부대는 미군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공수가 계속 부마에서도 맞습니다. 개입을 하고 예, 사북에도 개입하고 그렇게 예. 된 거군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왜 공수만? 일반 국군 병력이 이동했을 때는 모든 보고들이 올라갑니다. 예. 다양한 채널로. 예. 그래서 자기들의 만행,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하여튼 군인의 사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군인들의 지시한 그 잘못된 명령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미국에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박정희가 암살당한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예. 그런 어떤 그 보고 체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미국에 보고가 되니까 결국 박정희도 하여튼 선상에서 암살당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우리 선생님이 그러면 그때 사북에 직접 갔다 오셨던 아니요, 건 제가 간 게 아니시고요? 아니고 농민운동 하시던 김광철 선배님하고 당시 청계 피복 노조에서 활동했던 그 여성분 두 분이 신혼 부부로 위장을 해가지고 사북에 2박 3일 동안 가 있으면서 그 상황을 다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날이면 애기들 손잡고 밖에 야유회를 가지 않습니까? 이때 시경정 옆에 그 야산에서 모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저희 예를 들어서 대공과라든가 정보과 형사들이 저희들을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야유회 갑니다, 이렇게 하고 전직 때 하여튼 봅시다, 이렇게 따돌리고 모인 겁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그 청계 피복 노조분들하고 사북 탄광을 다녀오신 분들이 그 사북 항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과정에서 공수들이 투입해서 결국 진압했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죠, 그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서 저희들이 이 전두환이가 자기가 집권하기 위해서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는 김대중이나 김영삼, 김용필 이런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통일주체 대의원에 의한 채권 선거를 통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국민들의 저항을 억눌려야 되고 정치인들을 전부 예비검색을 해야 될 거고 나아가서는 이제 민주화 일정에 따른 국민투표 헌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안 지킬 것이다. 그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수들을 투입하지 않겠는가. 그걸 저희들은 그때 같이 얘기를 해서 알고 있었죠. 그 쓰신 5월의 기억이라고 하는 글을 보면서 예. 그런 것들을 다 예측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때는 운동권에서 다 그 일반화된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요. 예, 예. 전 처음 읽었어요. 굉장히 그러세요?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날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날짜는 정확하게는 이렇게 5월 11일인가 2일에 아마 휴전선에서 총격이 있었을 겁니다. 예. 전두환이가 만들었다는 그 얘기 말씀이신 거구나. 지금 일본 통해서 들어온 정보나 이런 허위 사실을 통해 뭐 북의 공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윤한봉 선배님께서 YWCA 그러니까 11월 18일 YWCA 위장 결혼식 사건을 쭉 설명하면서 그동안 남산에 있는 그 중앙정보부 지하실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 다른 저희 그 군부 계엄 치하에 남한산성에서 당했던 그 혹독한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아마 5월 10일에서 15일 전후에서 휴전선에서 총격 사건을 조작해내고 5.16을 전후해서 결국 제주 이름까지를 포함한 비상계엄을 확대해서 민주 인사들을 잡아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그날. 선생님께서 쓰신 5월의 기억이라고 하는 그 43쪽짜리 글을 보면은 정말로 저도 이제 그 글을 정말 읽으면서 80년 5월 당시 12일의 항쟁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담담히 이렇게 적어내는데 그야말로 사람이 대검에 찔려서 사망하고 또 많은 또 연행이 된 후에 또 상황도 아주 상세했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기록하시면서 참 많이 눈물도 많이 흘리셨을 것 같아요. 그걸 쓰시면서도.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마음씨 좋은 지금은 그냥 마음씨 좋은 죄송하지만 좀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무서운 일을 하시게 됐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희 집안에서 5.18 당시에 6명이 이제 감옥에 갔었는데요. 뭔가 이제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약 한 7, 8년 전부터 가족들이 이제 뭔가를 쓰자, 각자. 쓰기로 해놓고, 그 다음 설날 만나면은 또, 전혀 쓴 사람이 없고, 그렇게 1년, 2년 가다가, 작년에 이제 쓰게 됐는데, 작년에 그 쓰는 것도, 제 큰형, 김상윤, 제 큰형께서 아주 강하게, 제 작은 형도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형제간 중에도. 그래서 이렇게 언제 이 기록들이 살지 모르니까 반드시 써야 된다고 이렇게 다 거쳐가지고 이제 쓰게 됐는데 문제는 녹두 서점을 중심으로 일이 벌리다 보니까 서로 그 시간대가 맞는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저는 제가 큰형께서 얼마나 혹독하게 고민하고 활동하면서 고생했는지 이걸 처음 제가 읽어서 알게 됐고 또 제 형수님은 형수님대로 녹두 서점에 계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이걸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 식구들이 6명이 모이면은 절대 5.18 당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또? 그때 처음으로 얘기해서 알게 된 거예요. 와. 예. 그러셨군요. 예.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그 글을 읽으면서
그거를 한번, 그게 책으로 나올 예정인가요? 나온 건가요? 나왔습니다. 지금, 예, 녹두 서점의 5월로 해서 그게 책이 언제 나온 책이에요?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왔습니까? 예. 혹시 그 책 갖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아유, 좀 책을 갖고 오면 제가 이렇게 좀 비춰드릴 텐데, 그게 단편집으로 나온 건가요? 예,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 단편으로요? 예, 단행본으로. 그러면은, 책은 굉장히 두껍지 않겠네요. 예, 한 43쪽짜리니까. 아니죠. 그 책을 외에도 그쵸.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예, 글을 함께 좀 모아서, 예, 다른 분은 누구예요? 같이 이게 만든. 제 큰형 김상윤 그러니까 일가족 정연의- 6분의 이야기. 아니죠. 그러니까 세 분은 기어이 못 쓰겠다. 정연의 의원님이 예, 형수님이세요? 예. 제가 한 그래서- 2년 전에 그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예, 했었는데, 오늘은 시동생분을 모시고 제가 아, 인터뷰를 하는 예. 거였군요. 예. 정연의 광주 시의원님, 예. 하고, 그 형님하고 이렇게 예. 세 분 이야기하고, 예. 그러니까 옴니버스식으로 만든 책이군요. 예. 다시 한번 좀 책 제목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녹두 서점의 5월인데요. 어. 그 책 제목이 이제 김상윤, 녹두 서점의 주인 김상윤은 감옥에서 예. 이제 사형을 예비 검속이 됐잖아요. 그렇죠. 5월 17일 날 예. 이제 광주에 그러니까 전국 비상계엄령이 내기 전에 예비 검속으로 형님은 먼저 잡혀가셨고 예. 그래서 감옥에서 고생한 이야기. 그때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서점에서 예. 서점이 이제 5월 18일부터 25일까지는 예. 총 센터였어, 센터. 예. 본게 모든 정보를 거기서 광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을 예. 이렇게 모아서 예. 거기서 대자보도 쓰고 투사예보도 그렇죠. 만들고 해서 서점에서 상황 일지를 그걸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점을 통해서 그 상황 일지가 정리된 것이 제 손을 거쳐서 윤상원에게 가고 윤상원이 투사예보를 이렇게 만들고 그렇죠. 대자보도 여기에서 나가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모았었는데 여러분 그 녹두서점의 예. 5월 예.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 내용을 저도 이제 5월과 관련한 이러저러한 책과 자료를 많이 읽었는데 우리 김상집 선생님이 쓰신 그 글이 정말 누구보다도 더 생생하고 그리고 그 시절 정말 어떻게 이게 다 기록으로 남아 있을까 놀라울 정도였고 그 글 중에서 제가 정말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은 아버지가 예. 우리 김상집 선생님을 녹두서점으로 찾아온 장면. 예. 큰아들 그 형님 성함이 김상윤입니다. 김상윤 선생님. 예. 그분이 이제 예비 검속으로 잡혀간 상황에서 또 다른 아들인 우리 김상집 선생님이 또 잡혀갈까봐 아버지가 너도 잡혀가면 안 되니까 집으로 가자고 여기 너무 위험하다고 붙잡았는데 그걸 뿌리치고 또 현장으로 갔다는 그 장면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아버지가 훗날 들어보니까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셨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게 너무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고 슬펐는데 아버님은 그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아버님은 이게 5.18 당시에는 집안 식구 6명이 다 감옥에 가버리니까 쑥대밭이죠. 이게 지금은 이제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은 6.25 때 이게 저한테 할아버지 되시죠. 할머니 또 큰아버지, 큰어머니 또 이렇게 한 8명인가가 몰살당했습니다. 6.25 때. 피람 서원이 저희 집인데 서원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집안이 몰살당한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데 5.18 때는 또 이제 자식들까지 해서 며느리까지 전부 6명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여튼 잡혀가 버리니까 제 어머니 아버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뒤에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제 아버님은 이제 94년도에 94년에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이제 2012년도에 돌아가시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라도 좀 보고 가셨으면 더 좋으셨을 텐데. 그건 보고 가셨죠.
아, 94년에 돌아가셨는데 예, 맞습니다. 예, 대통령 98년에 되셨으니까 아버님은 못 보셨네요. 그걸 못 예. 보시고 가셨으니까 예. 결국은 아드님과 며느리가 그렇게 끌려가 고초당하고 고통받았는데 그래도 세상이 건강하고 좋은 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보시질 못하고 하셨으니 예. 너무 가슴이 또 아픕니다. 선생님이 쓰신 글에서 더 인상적이었던 건 우리가 흔히 27일 날, 도청이 점령되고 피해, 정말 희생자들이 나온 안타까운 상황만, 보고 또 영화도 대부분, 예. 화려한 휴가든 그리고 택시 운전사든 다 거기서만 끝나는데, 27일 이후 개헌군의 학살이 끝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그 고초를 당하신 그 내용도 이게 쭉 자세히 예. 쓰셨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녹두서점에서 이제 체포가 되시고 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땠어요? 그 굉장히 한 40명인가가 있어야 될 그 공간에 127명? 예. 예. 처음에는 이제 130명이 넘게 있다가 며칠 뒤에 훈방될 사람 훈방되고 한 127명에서 130명 이 정도가 한방에 있게 된 거예요. 한 방이 이제 군대로 보면은 40명이 예. 정원이죠. 예. 40명 정원인데다가 127명이면 잠을 어떻게 잡니까? 다 서 있습니까? 잠을 잘 이게 그래요? 하루 종일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춰 가지고요. 예. 하여튼 정자에서 앉아 가지고 움직이면은 줄만 조금만 틀리면 하여튼 끌려 나와서 늘씬하게 두들겨 맞는. 하루 종일 그렇죠.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죠. 꼼짝없이 앉아. 예. 그리고 이제 조사 받으러 나갈 때나 가끔 호출돼서 나가서 또 고문당하고 돌아오고 이제 그런 생활인데. 고문이 이제 말 한마디로 끝날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구타, 그렇죠. 가혹행위, 예. 그리고 공수부대원이고 누구 아무나 와갖고 자기네들 화풀이 하듯이 그렇게 때리고 했다고. 예. 예. 선생님도 정말 많이 맞으셔서 어떻게 몸 건강은 지금 어떻게 괜찮으세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 막 제대를 해서 그래도 조금 견딜만 했는데 아마 일반 사람들은 군대 경험이 없거나 군대에 제대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취침할 때는 그 앉아있는 그 자세에서 양 다리만 벌리고 뒤로 누우면서 고개를 살짝 들면 뒷살 허벅지 베고 그대로 자야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정도로 밀집돼 있었죠, 그 안에가. 거기서 정말 버티지 못해서 또 자해 사망, 그러니까 자살을 기도했던 또 분이 한 분 계셨죠. 예. 정신 이상 되신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헌비어머라기도 이제 막 때리고 하니까 그냥 거의 발광하는 상태가 되더니 아예 이제 계속 헛소리를 해버리니까 나중에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그분 중에서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김영철 선생님이시죠. 예. 어떤 분이시죠, 그분이? 이제. 예, 김영철 선배님은 이제 5월 27일 새벽에 개헌군이 쳐들어올 때 원래 1층을 먼저 이렇게 점령합니다. 개헌군들이. 예. 그 토끼모래식으로 별관 쪽 계단부터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2층 복도에서 총을 쏘던 시민군들이 안으로 숨거나 이제 밀려서 이렇게 민원실 쪽으로 올 거 아닙니까? 네. 마지막에 민원실에 한 25명 가까이가 있었다는데 이때 김영철 선배도 그 민원실 안에 있었어요. 예. 이때 이제 윤상원 선배가 가장 먼저 총을 맞고 쓰러지고 그 쓰러진 몸을 이항현 기획위원하고 이제 김영철 선배가 도청 민주투쟁위원회 기획실장입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이 이제 회의실 안으로 이렇게 모셔왔는데, 그리고 이제 총을 쏘고 계속 전투를 하다가 나중에 한 30여 분 뒤에 결국 이제 항복을 하게 된 거죠. 실타래가 떨어지니까. 그랬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후에 정신질환에 이제 고통에 시달리시다가 돌아가셨죠. 예. 같이 그때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 2020년을 보실 때 어떠세요? 그때 염원했던 꿈, 또 그걸 위해서 희생된 분들 앞에서 우리의 현재 모습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희들은 이제 5.18 당시에 그 민주투쟁위원회라고 했던 이유는, 이 오랜 박정희 그 군부 통치 기간이 있었고, 특히 유신헌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어떤 대통령 선출권이 그 간접적으로 제약이 돼 있었습니다. 네. 이 통일주체 대의원이 알아서 대통령을 뽑으니까 그 100% 아니면은 하여튼 99%의 그 어떤 당선율을 보였는데, 국민들의 투표에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래서 민주정부를 이렇게 원했고, 그 민주정부를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저희가 도청에서 항복을 하면은 결국은 유신헌법을 인정해 준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복을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죽더라도 우리는 총을 들고 버티고 있다 죽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항복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영원히 없다. 이런 그 생각이 있었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를 진압하도록 한 건 미국입니다. 예. 국군 통수권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가장 일차적인 걸림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상진 선생님을 모시고 30분간 말씀을 나눴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다 여쭤볼 수 있고 또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 이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책, 그 녹두서점의 5월, 이 책을 어느 출판사는 어디예요? 한겨레 출판부. 한겨레 출판부요. 네, 한겨레 신문사에서. 예, 한겨레 신문사에서 내는 한겨레 출판부에서 출판한 녹두서점의 5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오늘 다 듣지 못한 우리 김상진 선생님의 정말 처절한 민주주의, 저는 뭐 진짜 대단한 정말 의지의 신념, 이 확신, 강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한데 오늘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듣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